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을 위한 기본 이론들은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본서 이론을 정리를 좀 하셨을 거고, 복습도 좀 하셨을 거고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가 최근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또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뭐 이렇게 요약까지 막 하면서 정리하실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 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공부했던 거의 매년 1년에 3번 시험 보면 그래도 한 번 이상 출제가 되는 이런 논점들은 저희가 다 언급을 다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보면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또 이제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시간에 공부했던 중요한 논점들, 이것들은 어떻게 최근에 출제가 됐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 빠뜨렸던 것들, 지엽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직업 상담사의 교재에는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예컨대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경제학 대학 기본서에는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기출 문제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그 이론들을 다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노동경제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효율적인 공부는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이론, 기본 틀 속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메꾸는 공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문제풀이에 들어간 문제 중에서 조금 노동경제학 쪽에서 다루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정답이라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문제풀이를 돌렸을 때 그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의 정답이 뭐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또는 출제 예상 문제인데, 저희 교재에 단원별로 문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 아니고요.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조금 선별을 해서 문제들을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론 과목인데요. 노동시장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이론이 있었고, 세 번째는 실업이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사관계 이론이 있어요. 자,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은 1장일 거예요. 노동시장의 이해. 그래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해에서 노동 수요 이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이론 공부했고,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균형 분석, 특히 이제 노동 시장의 유형 많이 공부했죠. 그쪽과 관련되어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내용 정도는 제가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딱 봐도 답이 너무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문제, 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지만 우리 시험 쪽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한 번씩 100점 안 주려는 A급 문제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다 싶은 것들은 제가 언급만 해드리고 정답이 뭔지 확인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또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 이 경제학 공부가 돼버려서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원별 문제 중에서요, 노동시장론 제1장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노동의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 파트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한 40여 문제 제가 요약해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한 5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 강씩 정도면 문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는 한 강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2강 정도에 걸쳐서 문제를 함께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자, 기본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자꾸 더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부르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 수요를 공부하면서 노동 수요의 특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죠. 첫째는 유발 수요 내지는 파생 수요의 성질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결합 수요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판서까지는 못 해드려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에서도 요 내용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 수요는 첫 번째 유발 수요 내지는 파생 수요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노동 수요는요.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 요소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고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 또는 파생되는 수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이 생산물 시장에서 삼양라면이 많이 수요되면 많이 팔리면 삼양라면 회사의 노동 수요 즉 고용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로부터 유발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답을 3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그러니까 노동이 생산 요소로 투입돼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뭐 국어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쁘게 개념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개 중에 지문 상대적 지문으로 보자면 3번이 여기서는 제일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 파생되는 수요다 이런 의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고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도 있긴 하지만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만이 결합돼서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이고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보완제인 경우에 자본의 가격 하락할 때 노동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있어요. 뭐 그래프 나왔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키워드가 어딘지 동그라미 칠 수 있겠습니까? 키워드만 찾으면 되는데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고요.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보완제인 경우 했죠? 보완제예요. 자,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A재화와 B재화와의 상관관계죠. 그래서 A재화와 B재화와의 상관관계가 대체 관계가 있었고요. 보완 관계가 있었잖아요. 자, 이거 기본서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한 거니까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가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기본서 이론에서 찾아보시던 거 제가 시장론은 노트 필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 노트 필기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보완관계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 예로 들었던 것이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대체관계 보완관계에서 보완관계는 커피와 설탕의 관계라 그랬죠. 이런 관계가 보완관계예요. 그럼 보완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내리는 거로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커피의 자 거기 보시면 하락이니까 우리 요거로 내리는 거로 쓰죠. 화살표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커피의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커피와 보완관계에 있는 보완관계 다시 말하면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효용 가치가 더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완관계에 있는 설탕이라는 상품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완관계는 두 재화와의 수요의 관계가 A 재화와 B 재화 간의 수요의 관계가 정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죠? 함께 소비가 되는 거. 대체 관계는 이제 반대 관계인 거죠. 커피와 녹차의 관계처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노동과 자본은 많이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지금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본의 가격 하락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져가셔야죠. 여러분들이 보완제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해요.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의 수요는 증가하죠. 이건 수요 법칙이잖아요. 싸면 더 산다. 비싸면 덜 산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 중에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많이 소비하겠죠. 노동과 자본만을 결합시키니까. 그래서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자본과 원래는 자본과 노동은 사실은 대체 관계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완 관계라고 놓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보완 관계에 있다면 그러면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수요는 늘어나야죠. 왜냐하면 보완 관계는 정비례 관계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수요가 증가했다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럼 노동 수요 곡선은 우회항인데 임금이 지금 예를 들면 W0에서 고정돼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노동 수요는 여기죠. Q0만큼인데 지금 자본의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노동 수요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면 Q0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죠. Q1. 그럼 Q1의 노동 수요량과 변하지 않는 W0라는 노동의 가격이 만나는 점 B점에서 노동 수요량이 결정되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해야죠. 증가하면 그죠? 그래서 노동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동 수요량이.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DL0에서 DL1으로 우측 이동하게 돼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체 관계에 있다면 노동의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만일에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다면 대체 관계는 바톤 타치 관계라고 했습니다. 반비례 관계죠. 그렇게 되면 노동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대체 관계에 있다면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죠? 그럼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겠어요? 노동 수요 곡선은 이런 상태에서 지금 W0에서 임금이 고정되어 있으면 자 Q0만큼의 노동 수요량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임금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노동 수요가 줄어든 거죠.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Q1 정도라고 놓고 보면 Q1과 움직이지 않았던 W0와의 임금 수준과의 사이에서는 B점. 요 점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좌측 이동하죠. 좌측 이동. 그래서 DL1 그죠? DL0로부터 DL1으로 좌측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량이 줄어들면 좌측 이동. 그죠? 임금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해서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면 좌측 이동.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면 우측 이동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노동 수요의 변화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요 대체 관계, 보완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출제가 응용 문제처럼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면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노동 수요도 보완 관계에 있는 노동 수요도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우측 이동할 거다. 그 우측 이동하는 곡선을 찾으면 되죠. A 곡선이죠. 그죠? B 곡선은 좌측 이동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C 곡선은 동일한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의 수요점의 이동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중 임금이라는 요인의 변화죠. 노동 수요량의 변화를 그린 그림이에요.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3번 문제. 자,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정답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게 2차에 가서 2차 가시면 우리가 탄력성 공부를 할 때 응용 문제에서 기출 문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하면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하면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뭐냐? 임금이 오를 때 장기의 개념이 뭐였냐면 경제학에서 장기란 임금이 상승했을 때요. 노동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량은 줄잖아요. 이때 줄 때 사용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노동 수요량을 줄이느냐 할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요소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요소가 있는데 장기에는요 모든 요소를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요소가 다 가변 요소화 되는 기간이 장기의 기간입니다. 경제학에서의 개념은. 그러면 단기에 비해서 단기에는 고정 요소도 있고 가변 요소도 있거든요. 즉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요소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 비하면 장기에는 단기에서의 고정 요소까지도 변화시켜서 가격 변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훨씬 똑같이 임금이 올랐을 때 훨씬 노동 수요가 더 크게 줍니다. 그러면 단기에 비해서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임금 상승 시 고용 감소 크기가 더 크게 줄어들 거니까 당연히 더 탄력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하면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돼야 될 거고요. 제가 해설 충분하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으니까 그거는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임금이 하락할 경우에요. 이게 약간 경제학 문제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임금이 하락할 경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는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죠. 반비례 관계니까. 근데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게 단기와 장기가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럼 장기는 어떻느냐? 니은번이에요. 맞는 말은. 자, 기억번은 틀렸잖아요. 우리가 3번 문제로부터. 장기 노동 수요 곡선은 단기 노동 수요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다. 틀렸죠?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기는 단기에 비해서 탄력적입니다. 자, 니은번 보세요. 장기에는 대체 효과 외에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한 산출량의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노동 수요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요 말 기억하시면 좀 좋고요. 그래서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규모의 효과 같은 건데 이거로 인해서 추가적인 노동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고, 이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하면 장기의 노동 수요는 더 크게 단기에 비해서 더 크게 증가할 거고, 더 크게 증가하니까 더 탄력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거 하나만 맞습니다. 니은이 맞아요. 디귿번은 왜 틀렸냐면 장기에는 대체 효과 및 소득 효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했는데요. 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임금 인상 효과죠. 우리가 후반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에서 공부했던. 그래서 니은번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자, 다음 중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 수요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 문제, 1번 지문. 1원당 노동의 한계 생산이 1원당 자본의 한계 생산보다 더 작을 경우다. 요걸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설에다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6번 이하의 문제, 아니 6번 탄력성 문제가 아니라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13번 이하에서 있는데 그 문제를 좀 풀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인데 거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모두 변화시키는,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노동 수요는 모든 생산 요소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즉 가변 요소만 존재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 요소는 존재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윤 극대화의 공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13번 문제 이후에 공부한 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공부한 이후에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넘겨도 되고요. 1번 문제가 정답, 1번 지문이 정답이라는 것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자, 6번 이하가 이제 탄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쪽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력성의 공식,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판서는 가급적 줄일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좀 떠올리시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6번 문제. 임금이 10% 상승했대.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10분의 20인 거죠.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그래서 10분의 20이고 따라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2가 나와야 될 겁니다. 2.0. 탄력성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1번, 3번은 안 되는 얘기고,
변화율의 크기분의 변화율의 크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안 됩니다.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응용 문제예요.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의 모든 근로가 합법화되었을 때 외국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6이에요. 그럼 0.6이란 말은 10분의 6이라는 말이니까 임금이 10% 오르면 6%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0.6이고 임금이 15% 상승했어요. 그럼 이거는 반대로 15% 상승하면 이제 노동 수요는 줄겠죠. 얼만큼의 크기로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때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몇 퍼센트 감소하느냐 있잖아요. 탄력성의 공식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자, 탄력성이 지금 0.6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0.6이라는 탄력성은 자, 임금의 변화율분의 자, 임금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잖아요. 공식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자, 요게 정확하게 수식을 수학적으로 쓰면 이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죠. 임금 탄력성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탄력성이 0.6이 나오고 임금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냐 봤더니 15% 상승한 거죠. 15%. 그럼 여기가 몇 퍼센트 상승해서야 0.6이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6이 되려면 15 곱하기 0.6을 하면 돼요. 전자계산기 여러분들 가져가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요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됩니다. 9.0%. 그래서 15분의 9 해야지 0.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해주는 거니까 수학적인 변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우리가 공부했죠.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경우에 노동수의 탄력성. 이거는 이제 율로 우리가 문제를 주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보러 율을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 그러니까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 공식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요거를 전환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의 변화율 자체가 종래의 임금분의 임금의 변화분이죠. 이 공식까지는 외우셔야죠. 곱하기 100 하면 임금의 변화율이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도 종래의 노동 수요량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이잖아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이렇게 하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8번 문제는 그러니까 종래 임금이 10,000원이었고요. 10,000원입니다. 임금의 변화분이 얼마냐 했더니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2,000원이 지금 변화된 거죠. 곱하기 100분의. 자, 이때 노동 수요량인데 종래 노동 수요량이 120명이었죠? 그 다음에 108명으로 감소했으니까 몇 명 줄어든 거예요, 지금? 12명 변화한 거죠, 지금. 맞죠? 12명.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10,000원분의 2,000원 곱하기 100분의. 그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는 10분의 2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버리시면 요거는 20이 나올 거고 요거는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분의 10이니까 0.5가 나와야지. 탄력성은. 여기까지만 수식을 계산하시면 요건 전자계산기로 풀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반드시 수험장에 전자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손계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0.5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에서는. 주관식 하면 이제 요 공식을 그대로 써서 답을 도출해내야 돼요. 주관식은 수학 문제처럼 풀어야 되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의 문제에서 9번 문제죠.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의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해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고용량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량은 주니까 이제 노동수량이 얼만큼 주느냐와 관련해서 노조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크게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게 줄겠죠? 그죠? 노조의 힘이 강할수록 고용은 적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용량 감소의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란 결국은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의 수치가 가장 큰 거 작은 거, 가장 작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작았을 때. 그러니까 1번 지문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0.1일 때는 뭐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임금이 10% 오르면 노동수요량이 1% 주는 거죠. 제일 적게 주는 겁니다. 2번 탄력성이 1일 때는 뭐예요? 10분의 10이죠. 3번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2일 때는요. 10분의 20이잖아요. 10% 임금이 오르면 20% 노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란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가장 적을 때, 다시 말하면 비탄력적일 때를 얘기한다. 반대로 고용량의 감소가 제일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탄력성이 제일 수치가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탄력적인 거 골라주셔야 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할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탄력적인 모습이.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면 비탄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야. 노동수요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가 4가지 공부했던 거 있었죠. 그래서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총 비용 중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이었어요. 이 요인들은 또 노동수요의 탄력성과는 정비례 관계라는 게 더 중요했죠. 그것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죠. 공급 탄력성. 이렇게 해서 4가지였어요. 공급을 수요로 바꿔치기 했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도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결정 요인과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과의 상관관계가 정비례 관계다 하는 게 힉스 마샬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힉스 마샬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가 아닌 것만 하나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도 탄력적이 된다. 맞죠?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 된다. 정비례 관계고. 2번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클수록 노동에 대한 탄력성,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은 작게 된다. 반비례 관계로 표시했잖아요. 정답이죠, 이게.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힉스 마샬 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정답입니다. 거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15번 문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5번 문제도 내나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과 관련돼서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응용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5번 문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